당신은 의사가 아니오. 하늘이 보낸 부처요. 몽골 마지막 왕 보그드 칸의 이 발언이 1911년 왕실 공식 기록에 남았습니다. 1910년 몽골 인구 60만 명 중 42만 명이 매독 감염, 중국 의사 300명이 3년간 치료했지만 생존율은 5%, 진료비 수입은 금 30만 양, 환자 사망자는 20만 명 증가. 조선에서 온 의사, 기대할 게 없다. 중국 어이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27세 조선 청년이 3개월 만에 죽어가던 왕을 살려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무보수로 3만 5천 명을 치료했고 1910년 제가 27의 나이로 몽골 땅을 밟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첫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어떤 이는 숨을 헐떡이며 신음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내버려두는 겁니까? 제 질문에 안내를 맡은 몽골인이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매독입니다. 이 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이 걸렸어요. 이제 우리는 곧 사라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천막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욱 참혹했어요. 유목민의 게르 안에는 온 가족이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 힘조차 없어 보였고 어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어요. 제발, 제 아이만이라도.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죠.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요. 그날 밤, 저는 세브란스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환자가 너무 많았고 제 손은 2개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으니까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의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환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온몸에 궤양이 퍼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게 해줄게. 조금만 참아보렴. 소년이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아닌 희미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샵샵 2장 중국 의사들의 만행. 진료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꺼져.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3명의 남자가 한 노인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으로 보아 중국에서 온 의사들 같았죠. 노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 손자만이라도. 가진 거라곤 이 염소 한 마리뿐입니다. 중국 의사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염소 한 마리, 우리 약값도 안 돼. 최소한 10마리는 있어야지. 하지만 그럼 우리 가족이 굶어 죽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돈이 없으면 죽든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갔죠. 잠깐만요. 환자가 위독하다면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중국 의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조선에서 왔다는 그 의사? 네, 저는 이태준입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어요. 조선 의사, 웃기는 소리. 가난한 나라에서 온 주제에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다른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돈도 안 받는다면서. 그렇게 자선 사업하다가 거지 꼴 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생명, 하하, 이 야만족들의 생명이 뭐가 중요해? 우리만 돈 벌면 그만이지. 순간 제 주먹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눈앞의 환자였으니까요. 저는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무료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입니까? 네. 염소도 가져가세요. 가족 식량이 더 중요하니까요. 중국 의사들이 뒤에서 떠들었습니다. 저런 바보 같으니 나중에 후회할걸? 저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노인과 그의 손자를 제 진료소로 데려갔죠. 손자를 진찰하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가능했어요. 저는 밤새워 소독하고 약을 발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의 열이 내렸습니다.
노인이 제 손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은인이십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죠. 샵샵 세장 첫 한 달의 사투.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조선에서 온 의사는 돈을 받지 않는데 그는 중국 의사들과 달라 진짜로 우리를 살리려 한대. 일주일 만에 환자가 1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어요. 2주일 후에는 100명이 넘었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2~3시간. 밥은 제대로 먹을 틈도 없었어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였는데 온몸이 궤양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싶을 정도였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3년 전부터요. 중국 의사한테 치료받았는데. 중국 의사요? 네. 전 재산을 다 주고 약을 샀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녀가 보여준 약병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건 약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에 설탕을 탄 것이었죠. 이건 가짜 약입니다. 여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가짜 약이요? 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당신은 속은 겁니다.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제 재산은, 제 가축들은.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치료받으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날부터 그녀를 집중 치료했습니다. 606호 살바르산 주사. 당시 세계 최신 매독 치료제였죠. 독일에서 직접 수입한 것이었어요. 비용은 제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2주일 후 그녀의 궤양이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걸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음 날부터 제 진료소에서 일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물을 끓이는 일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샵샵 내장 왕궁의 부름. 어느 날 저녁, 왕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왕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왕이 저를 왜 부르는 걸까요? 왕이 회복했다는 소문은 몽골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조선 의사가 죽어가던 왕을 살렸대. 중국 의사들도 포기했는데 말이야. 그는 정말 하늘이 보낸 사람이야. 왕은 저에게 매개진 개개라는 칭호를 내렸어요.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 칭호를 받은 건 몽골 역사상 처음이었죠. 그리고 최고 훈장을 수여하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왕궁 대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직접 훈장을 제 가슴에 달아주셨어요. 이태준, 당신은 이제 몽골의 은인이요.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시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하,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약과 의료, 기구를 지원해 주십시오. 왕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금이나 땅을 요구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뿐이요? 네. 폐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왕이 웃으셨어요. 역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오. 알겠소. 당장 준비하겠소. 의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제 아이가 숨을 잘 못 쉽니다. 순식간에 수십 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모두 치료를 간청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안심시켰습니다. 진정하세요. 모두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소로 오세요. 그날부터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100명, 150명, 200명.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왕이 보내준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몽골인 조수 5명이었죠. 선생님,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이 배우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저는 그들에게 소독법과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팀이 되었어요. 하루 치료 환자 수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어요. 몽골 전역에 환자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저는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폐하, 각 지역에 진료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요. 당장 시작하시오. 1년 동안 저는 몽골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진료소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교육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 마을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별이 쏟아질 듯 했습니다.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아내 에스더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저는 이곳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살리고 있소. 힘들지만 보람있소.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아프오. 편지를 쓰다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왕을 살린 후 중국 의사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어느 날 진료소 앞에서 중국 의사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이태준, 내가 우리 일을 망치고 있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공짜로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와. 우리 수입이 뚝 떨어졌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들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그들의 선택이죠. 한 중국 의사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이봐, 조선놈.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협박이십니까? 협박. 아니, 경고야. 조심해. 그들이 가고 난 후 조수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괜찮소.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요.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료소에 쥐약이 뿌려져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먼저 발견했지만 만약 환자가 먹었다면 이건 분명 중국 의사들의 짓이야. 조수들이 분노했습니다. 왕에게 고발합시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소. 그리고 우리가 싸울 시간에 환자를 더 살리는 게 낫소. 다음 날,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환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중국 의사들이 선생님이 가짜 의사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가짜 의사요? 네. 선생님이 몽골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쓴다고, 나중에 다 죽는다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진실은 결과로 증명될 테니까. 그날 저녁, 저는 치료받은 환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료한 후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섰어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중국 의사들은 저를 죽게 내버려뒀어요.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중국 의사들은 거짓말쟁이에요. 돈만 빼앗아 갔어요. 수십 명이 일어나 증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이 진실을 아십니다.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며칠 후 중국 의사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태준, 우리와 거래하자. 무슨 거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진료비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도 가격을 조금 낮추지. 서로 먹고 살 수 있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환자의 생명을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고집쟁이 같으니 나중에 후회할 줄 알아. 그들이 떠나며 던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거였죠. 1913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저는 마지막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조수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북쪽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대요.
수백 명이 쓰러졌대요.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지금은 한밤중이고 영하 30도예요. 그럴수록 더 급합니다. 준비하시오. 우리는 말을 타고 밤새 달렸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손발이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게르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어른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장키푸스입니다.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저는 조수들에게 지시했어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분리하시오.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게 하고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잠은 하루에 1시간, 밥은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환자 중에 임신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열이 40도를 넘었고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이 여자는 곧 출산할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조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밤새 그녀를 지켰어요.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어요. 선생님, 아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즉시 준비했습니다. 손을 소독하고 기구를 꺼냈어요. 2시간의 사투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게르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산모가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이 아이 이름을, 선생님 이름을 따서 지어도 될까요? 제 이름을요? 네. 이 아이가 선생님처럼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영광입니다. 일주일 후, 마을에 전염병이 잡혔습니다. 300명의 환자 중 280명이 살아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저를 배웅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고 떠나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따라오며 노래를 불렀어요. 하늘에서 온 의사, 우리를 살린 의사.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구나. 진료소로 돌아왔을 때는 보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료소 앞에는 또 수십 명의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을 털어내고 다시 가운을 입었습니다. 1915년 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 에스더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손으로 쓴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큰아이는 벌써 10살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당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진을 보여줘도 아빠라고 부르질 않아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돈이 없어 힘들어요. 교회에서 도와주지만 부족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보, 가끔은 이기적이고 싶어요. 당신이 여기 있어 주길 바라요.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해요. 저도 당신이 보고 싶어요.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하오. 여보,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과 아이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이곳에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소. 제가 떠나면 그들은 죽을 거요.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이곳 사람들이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돌아가겠소.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다음 날 아침, 조수 하나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선생님, 밤새 우셨어요? 아니요, 괜찮소. 눈이 빨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합시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소.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 그때였습니다. 한 소년이 진료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엄마가. 소년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보렴. 무슨 일이니? 엄마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소년을 따라갔어요. 한게르 안에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폐결핵 말기입니다. 저는 진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상태가 심각했어요.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약을 쓰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여자를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 여자가 눈을 떴어요. 선생님, 제 아들을, 말씀하세요. 제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 1916년 저는 본격적으로 몽골인 의료진 양성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15명의 젊은이들이 제 앞에 모였어요.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야 하고 때로는 밥도 못 먹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는 각오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육이 이어졌어요. 해부학, 양리학, 진단법, 치료법,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선생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계속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석 달 후, 첫 실습을 시켰습니다. 한 청년이 주사를 놓는데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 못하겠어요. 실수할까 봐 무서워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환자를 생각하면 용기가 납니다. 다시 해보세요. 청년이 심호흡을 하고 다시 주사를 준비했어요.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해냈어요.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의사가 되어가고 있군요. 6개월 후, 제자들이 독립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어려운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찰하지 않고 물었어요. 먼저 본인이 판단해 보세요. 증상이 뭡니까? 고열과 복통, 그리고 설사입니다. 원인은 뭘까요? 장티푸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제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격리하고 수분을 보충하고 해열제를 투여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제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저는 지켜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들이 있으면 내가 없어도. 그날 밤, 저는 또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이곳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있소. 조만간 돌아가겠소.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1918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피콜로, 피콜로. 입을 가린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옷이 헐렁했죠. 폐결핵이구나.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일을 못하게 할 테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진료를 시작했어요.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조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조금 피곤할 뿐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어지러웠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환자를 진찰하다가 갑자기 피를 토했어요. 선생님, 조수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일합시다. 안 됩니다. 쉬셔야 해요. 그들이 저를 억지로 침대에 눕혔어요. 제자 중 하나가 제 맥을 짚었습니다. 선생님,
알고 있소. 폐결핵이요. 제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제부터? 오래됐소. 하지만 괜찮소. 괜찮다니요. 당장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받을 시간에 환자를 더 봐야 하오. 선생님, 제자들이 울먹였어요. 선생님이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소. 저를 믿으시오. 하지만 제자들은 강제로 저를 쉬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몰래 일어나 진료소로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자들이 완벽하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환자를 진찰하고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한 제자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선생님, 왜 나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왔소. 잘하고 있구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맙소. 여러분 덕분에 마음이 놓이는구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역할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몸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1919년 봄,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기침을 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어요. 체중은 더 줄었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왕이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왔어요. 이태준, 당신을 중국으로 보내겠소. 거기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시오. 폐하,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당신이 죽으면 어쩌려고? 저는 이곳에서 죽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들 곁에서요. 왕이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편지를 아내에게 썼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소. 돌아가지 못할 것 같소.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소. 이곳에서 수만 명을 살렸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오. 부디 건강하시오. 제 목까지 오래 사시오. 편지를 다 쓰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제자들이 제 침대 옆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시오.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어요. 의사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오. 생명을 위해 일하는 거요. 네, 선생님,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시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피가 솟아올랐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소. 이제 편안하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돌아오세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1921년 3월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매일 수십 명이 문병을 왔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저희 마을에 병원을 세웠어요. 선생님 이름을 땄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헛되지 않았구나. 내 삶이. 3월 14일 아침, 왕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이태준, 당신은 몽골의 영웅이요.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요. 고맙습니다. 폐하, 저는 행복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오? 무엇이든 해드리겠소. 제자들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약속하겠소. 그들을 지원하겠소. 왕이 떠나고 제자들이 들어왔어요. 15명 모두가 제 침대를 둘러쌌습니다. 선생님, 저희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소. 여러분이 자랑스럽소. 오후가 되자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제자 하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통스러우시죠? 아니요. 이제 편안하오. 정말이었어요. 고통보다는 평안함이 더 컸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구나. 석양이. 네, 선생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오후 3시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소식은 몽골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왕은 3일간 국상을 선포했어요. 외국인을 위한 국상은 몽골 역사상 처음이었죠. 장례식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울었어요. 선생님, 왜 가셨습니까? 우리 은인이, 한 노인이 제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태어났어요. 이 아이 이름은 태준이에요. 제자들이 관을 메고 걸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 작은 언덕에 제 무덤이 만들어졌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몽골 민족을 구한 위대한 의사 이태준 1883-1921. 하지만 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했고 또 다른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10년 후 몽골 전역에 30개의 병원이 세워졌어요. 모두 제 제자들이 만든 것이었죠. 20년 후 몽골의 매독 감염률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0년 후 몽골 정부는 제 이름을 딴 의과대학을 세웠어요. 100년 후인 2021년 울란바토르 중심부에 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매년 3월 14일 수천 명의 몽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요. 이태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2024년 여론조사에서 몽골인의 92%가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한국인은 우리 형제입니다. 이태준 선생님 때문에 한국을 사랑합니다. 몽골 교과서에는 지금도 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태준은 몽골 민족을 구한 영웅이다. 그는 돈이 아닌 생명을 선택했다. 제가 치료한 3만 5천 명, 그들의 자손까지 따지면 수백만 명이 제 덕분에 존재합니다. 저는 38배 나이로 죽었지만 제 생명은 그들 안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태준처럼 살고 싶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어. 나는 행복했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을 잇는 다리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야기로, 헌신의 의미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이것이 저 이태준의 이야기입니다.